네, 여러분. 오늘 4월 25일 월요일 녹화 마지막 강의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고령학습자분들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시거나 어려우시면 꾸역꾸역 듣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다음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사태가 조금, 좀 진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또 뭐 격리 의무도 해제가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예 이제 해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공손성의 원리와 순서교대의 원리를 알맞게 짝지은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공손성의 원리,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말한다. 다음에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한다. 그다음에 혼자만 오랫동안 말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끊으며 말한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끊으면서 말하면 순서교대의 원리를 지킨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고요. 2번, 협상이 끝난 후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에요. 상대방의 요구와 목적을 바르게 파악을 해야 그 사람의 목적을 파악을 해야 그 사람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해야 협상 과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득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3번 자신의 요구사항만 관철시키면 협상이 되지가 않겠죠. 협상이라는 걸 애초에 왜 합니까? 선생님이 지난 1회차 수업에서도 협상을 좀 다뤄드렸어요. 왜? 나와 상대방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해관계에 놓여 있죠. 이득과 손해의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이익을 보는 만큼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한쪽만 이익을 보고 한쪽만 손해를 보게 되면 그거는 협상이 아니죠. 어느 정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양보할 테니까 그쪽에서 좀 이런 걸 좀 해달라는 식의 어떤 설득을 좀 해줘야겠죠, 그죠? 그런데 요구사항만 자신의 것만 고수하면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 타협과 조정으로 공동의 이익, 결국에는 두 쪽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겠죠? 3번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글을 쓰는 목적을 생각하며 쓰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 당연하겠고 독자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고려하면서 글을 써야겠죠. 내가 쓴 글을 읽을 예상 독자의 경험이나 지식 수준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유아가 읽을 책에 막 어려운 용어를 써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3번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게 글의 내용을 조직하는 거 필요하겠죠. 4번을 보시면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글쓴이의 의도를 관철시킨다. 이거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글은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읽을 독자를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4번 다음은 문맥을 고려할 때 삭제해야 할 문장. 이거 아까 계속 나왔던 통일성에 어긋나는 문장. 전체적인 글의 맥락과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여행자의 소비는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 여행자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행지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뭔가 여행과 지역 경제에 대한 거를 쓰는 글인 것 같아요. 그죠? 화제를 한번 찾았으니까 지역 주민과 정을 나누고 여행지의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역시나 지역과 여행에 대한 게 또 언급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글은 지역과 여행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겠구나. 그 다음에 여행을 통해 알게 된 그 지역의 문화, 역사 등이 갑자기 뭐가 나오죠? 입시 공부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입시 공부라는 부분은 나오지가 않았는데 엉뚱하게 갑자기 입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행을 가게 된다면 공정여행을 고려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에 설명을 보고 비음화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를 고르면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음화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면 될 건데요. 여러분 책을 보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물, 닫는, 살림, 밥물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 이제 국물 같은 경우 비음화가 뭐냐면 기역, 디귿,
비읍이 앞말의 받침에 온 다음에 뒤에 니은이나 미음이 오게 되면 기역은 뭘로?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고치는 거를 비음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국물을 보시면 기역이 나왔고 여기 미음이 나왔죠. 그래서 바꾸는 거 맞고, 닫는도 디귿이 나오고 뒤에 니은이 나오죠. 살림은 뒤에 이게 기역, 디귿, 비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니은이 나왔죠. 그 뒤에 첫 소리도 니은이나 미음이 와야 되는데 리을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돼요. 반물, 비읍이 나오죠. 그 다음에 미음이 나오니까 정답 이것도 아닌 거죠. 다음 중 단어를 소리내어 표기한 것은 이라고 나오죠. 소리내어 표기한 거. 우리가 이게 한글 맞춤법의 1항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우리 이제 한글은 적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소리 나는 대로 적되, 그러니까 즉 형태를 밝혀 적는다. 어법을 밝혀 적는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되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긴 한데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 형태는 밝혀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기도 하고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이렇게 적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되겠죠. 쫓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뭐더라? 쫓다. 요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형태를 밝혀서 적은 표기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아니고, 거북이도 거북이죠. 원래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거북이가 되죠. 소리와 다르게 딱 거북이라는 형태를 밝혀서 적은 거니까 얘도 정답이 아니고, 읽고도 기본형이 있다죠. 그죠? 얘 그대로 살렸어요. 그죠? 형태 그대로 살렸으니까 얘도 아니고. 지붕은 어디서 온 말이더라? 이거죠. 집에 전미사 웅이 붙은 표현이 집웅인데 얘는 집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집이라는 형태가 깨져서 지붕이 돼버렸죠.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7번, 다음 대화를 적절한 고유어나 순화어로 고친 것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뭐를 고쳐야 돼? 우리 외래어를 고유어나 순화어로 고쳐야 되는데 그 잘못 고친 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룹을 단체로 바꾼다. 메시지를 문자로 바꾼다. 다 이제 영어를 우리 말로 바꾼 거죠. 브랜드를 상표로, 컬러를 색상으로 바꾼다. 세일을 할인으로, 모델을 버전으로. 근데 모델도 영어고 버전도 영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거죠.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8번. 다음은 현대국어로 변한 것이다. 변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자, 우리 이것도 좀 잘못되어 있는데 교재를 보면서 풀게요.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변한 것이다. 변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여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국외음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국외음화가 뭐였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죠? 앞말의 받침에 디귿티읕이 오고 뒤에 이가 올 경우에 얘네들을 지읒, 치읓으로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종호의 원어라는 시예요. 이 원어라는 건 원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하나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다라는 거죠. 그럼 보면 될 거예요. 자, 그죠? 안 나눠지고, 연이 안 나눠지고 쭉 한 덩어리로 쓰였죠. 그죠? 그럼 얘는 맞는 표현이죠. 1인칭 화자가 관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1인칭 화자라는 건 나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죠? 아까 1인칭, 2인칭, 3인칭 해드렸죠? 나가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나오죠. 그죠? 네, 맞죠? 그다음에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봐야 되는데 얘는 확실히 아니죠. 후렴구를 반복했다?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렴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고, 윗글의 화자가 두 여인에게 보이는 태도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자, 우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어를 고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특히 이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어려움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주 여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주 여성들이라는 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여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 이 사람들이 쓰던 원래 뭐가 있었던 거야? 시의 제목처럼. 원어가 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썼던 그 나라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이중 언어. 한국말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서툴러서 그 서툰 말을 사용해야 되는 어려움과 고통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이주 결혼 여성들을 관찰하는 화자의 어떤 관찰이 시가 되겠네. 그러면 이 이주 여성들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 시는? 어려움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시를 읽지 않아도 대충 이 사람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요? 연민의 태도를 보이겠죠. 어떤 엄격함이나 배타나 또는 그 사람의 무관심을 보이는 건 아니겠죠. 무관심하면 애초에 이런 시를 쓰지도 않아요. 그죠? 관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관찰. 그죠? 연민이 정답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그러니까 이 이주결혼 여성인데 어디서 온 이주결혼 여성? 동남아에서 온 이주결혼 여성이래요. 고향 가는 열차에서 나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대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각각 무릎에 앉아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을 닮았고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짐짓, 차창밖 보는 척하며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휙 지나가는 먼 산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산끈을 깊었다. 두 여인이 잠잠하게 내가 슬쩍 겼는지라니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 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다.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 왔든 간에 내가 왜 공연히 호기심 가지는가. 한잠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래었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래이 집에 다 와간대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고단한 여인들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시골에서, 동남아 시골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와서 고단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주 결혼 여성들에 대한 연민이 묻어나는 문체겠죠. 그죠? 자, 다음에 12, 13, 1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설이겠죠? 볼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1인칭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한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서술자의 시점을 보려면 따옴표가 없는 부분에 나나 내가 나와야 1인칭이에요. 그죠? 나. 2번 인물의 사회 비판 의식. 3번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 의인화된 사물. 의인화된 사물은 물건이 주인공인 그런 소설이에요. 가전체 소설이라고도 하는데 13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강도는 나에게서 칼자루를 낚아챘대요. 그리고 나의 집에는 귀중품이 많아. 3번 강도의 몸에서 술냄새가 확 풍겼어. 귀중품, 칼자루, 술냄새. 나는 강도의 구두를 결국 보지 않았다. 14번 강도에 대한 나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강도가 자신을 해칠까봐 진심으로 무서워한다. 강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돌려보내고자 한다. 강도의 정체를 알아내서 나중에 신고하고자 한다. 강도의 학력을 듣고 놀라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다. 학력을 듣고 놀랐대요. 그럼 볼게요. 자, 뭐가 없다? 따옴표 없어. 그는 나의 나왔죠? 1인칭이네. 그죠? 그러면 우리
정답 1인칭 서술자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다 엉뚱한 거. 자, 계속 읽어볼게요. 문간방에서 전세를 얻어 살게 된다. 얼마 후 그의 아내가 순산을 하지 못해 분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다. 형편이 어려운 그는 나에게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나는 거절한다. 그날 밤 나의 집에 강도가 쳐들어온다. 자, 봐요. 우리가 장마에서도 지난번 장마 소설 선생님이 풀 때도 우리 눈치가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고졸 정도 되면 눈치가 있어야 돼. 봐요. 인물이 두 사람밖에 안 나왔어. 권 씨랑 내가 나왔는데 문간방에서 전세를 얻어 살게 돼. 그가 나의 문간방. 그러니까 나는 집주인이고, 그죠? 그 다음에 권 씨.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세입자. 근데 세입자 아내가 이제 분만을 해야 되는데 애를 낳는데 순산을 못해서 수술해야 돼. 근데 수술비가 없어서 권 씨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대? 거절했대요. 그래서 그날 밤, 거절한 그날 밤 강도가 쳐들어왔대. 아내가 순산을 못해서 수술비가 없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했는데 그날 밤 강도가 쳐들어왔어. 그럼 강도는 누굴까? 권 씨겠지.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돼. 그러면 세입자가 즉 강도겠구나.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강도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하다.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강도가 칼을 보고 놀란대요.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낸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그러면 나 지금 강도 무서워 안 무서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태도예요. 그죠? 근데 강도가 자신을 해칠까봐 진심으로 무서워해? 이런 표현은 아니겠죠. 그죠? 자, 또 볼게요. 그는 겁에 잘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뭘 낚아챘대요? 칼자루 낚아챘대요. 그죠? 칼자루 낚아챘으니까 우리 여기 있었던 강도는 나에게서 칼자루를 낚아챘다. 맞죠? 다시 내 멱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 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도둑 맞을 물건 하나도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강도가 쳐들어왔는데 도둑 맞을 물건이 집에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야? 귀중품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어. 귀중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집에는 귀중품이 많다. 훔쳐갈 물건이 없대잖아. 그러면은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다는 건 귀중품이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거니까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물건이 없는데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경험 많은 강도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친다.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안심시켜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내가 이 강도한테 강도를 안심시켜서, 왜냐면 우리 옆집 사람인 걸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강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돌려보내고자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사 한번 풀어볼게요. 자, 또 가사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1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춘곡이죠. 그죠? 우리 상춘객이라는 표현 또 혹시 들어보셨나요? 벚꽃이 다 지긴 했는데 한 2주 전, 3주 전 인터넷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벚꽃이 피어서 거리두기가 풀려가지고 요즘에 여의도 벚꽃도 볼 수 있었잖아요. 저번 달에. 그죠? 그래서 뭐
벚꽃도 유명한 게 뭐 경남 진해 뭐 구당제 같은 거 유명하잖아. 이제 그런 벚꽃 보러 가는 사람들, 이제 봄에 봄꽃 보러 가는 여행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상춘객이라고 하죠. 이것도 상춘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봄의 어떤 자연,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이라는 거니까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감각적 표현을 통해 시상은 생생하게 전달한다. 서리법을 나타낸다. 자, 봐요. 감각적 표현. 그러면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거 들어가야 되고, 서리법이라는 건 뭐뭐 야 같은 의문형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뭐뭐 야냐 뭐뭐 가 같은 거. 그 다음에 언젠가는 관직, 뭔가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드러나야 돼. 얘는 일단은 지우고 2, 3, 4번을 확인하면 되겠고요. 16번 윗글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그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홍진에 붙인 분내인의 생애 어떠한고. 홍진은 속세. 근데 이제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미칠까 못 미칠까. 이걸 의문형 표현이죠. 가죠. 서리적 표현이 맞겠죠. 그죠? 그죠? 자,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한 이 학원만은 살림 묻혀 있어 지락을 말할 것인가. 수감목을 벽계수 얄피 두고 송죽 울을 리에 풍월주인 되었어라.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뭐 새우 중에 푸르도다. 푸르도다. 녹양방초. 그러니까 풀을 녹자죠. 그죠? 석양리에 피어 있죠. 다 감각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뭐 관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어.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고, 결국에는 자연에서 이 풍류를 즐기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풍류가 선인들의 풍류에 버금간다고 생각한다. 그 풍류를 즐기고 싶어 한다는 거겠지?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 자, 17, 18, 19번 볼게요. 현대 소설 나왔고 이제 가사 나왔죠. 근데 이제 심청이라는 부분 나오죠. 아, 그러면 여기 보면은 심청 전이니까 고전 소설이겠구나.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한번 기출이 됐던 바 있는 소설이죠. 그죠? 집중해서 봅시다. 뱃사람들은 심청의 집에 오자마자 강제로 끌고 갔대요. 강제로 끌고 갔다. 2번 심청은 끝까지 신봉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3번 신봉사는 심청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결국 납득했다. 4번 심청은 장승상댁 부인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윗글에 나타난 인물의 심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심청, 신봉사, 장승상댁 부인, 뱃사람들 나와 있죠. 그죠?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고전 소설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진솔하게 담았다. 아까 전 회차에서 풀었죠. 경험, 체험 나오면 뭐였더라? 수필. 왕족 혹은 양반만 즐길 수 있는 글. 우리 판소리는 민중의 문학이에요. 그죠? 서민 문학이기 때문에 아니죠. 3번 유교적인 가치관인 효를 강조했던 판소리계 소설. 얘가 정답이겠죠. 함축성 하면 시예요. 시. 정답 3번 고르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볼게요. 내용 문제. 어느덧 동방이 밝아오니 심청이 아버지 진지나 마지막 지어드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벌써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서 오늘 배 떠나는 날이 오니 수이 가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어서 가게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니 심청이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지고 손발에 맥이 풀리며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 뱃사람들을 겨우 불러 여보시오 선인네들. 선인은 배의 선자예요. 그러니까 뱃사람들, 나도 오늘이 배 떠나는 날인 줄 이미 알고 있으나 내 몸 팔린 줄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모르십니다.
만일 아시게 되면 질에 야단이 날 테니 잠깐 기다리면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수시게 하고 말씀 엿듣고. 말씀 엿듣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뭐예요? 팔려간다는 거. 내 몸이 팔린 거를 아직 모른다. 근데 진지 차려드리고 진지 다 드시면 잡수시고 나면은 뭐 하겠다는 거야? 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비밀을 얘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 팔린 거를 끝까지 얘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지 다 먼저 차려드리고 진지 다 잡수시면 그때 가서 얘기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하겠어요. 하니 뱃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 그리 하시지요. 그런 건 무작정 집에 오자마자 끌려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아버지한테 할 도리를 다 하라고 배려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뱃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봐요. 뱃사람들은 심청의 집에 오자마자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이 심청이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께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 앉아 아무쪼록 진지만이 잡수시게 하느라고 자본도 떼어 입에 넣어드리고 김쌈도 싸서 수저에 놓으며 진지를 많이 잡수셔요. 신봉사는 철도 모르고 야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네 집 제사 지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심청이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하니 신봉사가 깜짝 놀라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 말하거라. 심청이 여쭙기를 제가 못난 딸 자식으로 아버지를 속였다. 공양미 300석을 누가 저한테 주겠냐. 남경 백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서 오늘이 떠나는 날이니 저를 마지막으로 봐라.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참말이냐 에고 이게 웬 말이고. 이게 바로 판소리계 소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리듬감이 느껴지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노래 부분을 가지고 온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운문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것도 산문임에도 불구하고 못 가리라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청이가 몸이 팔렸다는 사실을 납득하는 게 아니고 너 못 가. 차라리 나랑 같이 죽어.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이 몸이 팔려서 간다는 거를 납득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나 그거 안 돼. 그냥 나랑 같이 죽어버리자.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신봉사는 심청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결국 납득했다? 납득을 못하고 있죠. 정답은 3번도 아니니까 4번 장승산댁 부인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게 되겠죠. 이건 이제 그 뒤에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읽어볼게요. 눈을 팔아 너를 살 터에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랴. 구별 다 짓고 나서 심소자를 가자 할 때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그제야 이 말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요. 그러니까 몸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비는 몸종을 보내서 심소저를 부르게. 심소저는 이제 심청을 얘기하겠죠.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 부인이 문 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너 이 무상한 사람아, 그러니까 무심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는구나. 쌀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너가 살아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 나와 의논했더라면 진작 주선해 주었지. 쌀 300석을 이제라도 다시 내어줄 것이니 뱃사람들 도로 주고 당치하는 말 다시 말라 하시니 심소조가 여쭈었다.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쌀 300석을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들이 일이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 하는 것이니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승상댁 부인의 제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심청은 신봉사를 위해 인당수 재물이 될 수 있다. 기꺼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죠. 그죠? 2번 신봉사. 공양미 300석보다 심청이 훨씬 소중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랑 차라리 죽자. 네가 빠져 죽어서 내가 눈을 뜨게 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눈 뜨고 밥 먹는 것보다 딸이 더 소중하죠.
장승상댁 부인 심청을 살리기 위해 공양미 300석 갚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제안을 해줬잖아. 그죠? 뱃사람들 심청이 너무 안쓰러워서 인당수 재물을 바치지 않아? 아니죠. 안타깝지만 데리러 왔잖아. 그냥 데려왔다는 거는 재물로 바치려고 데려온 거지.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랑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먹잖아요. 근데, 돼지가 이제 앞에 있어. 근데 이제 그 돼지가 너무 귀엽고 예쁜 거야. 근데 이제 그 돼지를 이제 잡아 먹어야 돼요. 근데, 아이고, 이게 귀엽다, 이거 귀엽다 하는데, 아유, 안쓰럽네,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도 먹긴 먹잖아.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자, 볼게요. 20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내용 전개 방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서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면 될 거고 2번에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이 부분도 보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계속 인용 나왔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나오는지 보면 되겠고 역사적 인물의 사례가 나와 있는지 보면 되겠죠. 21번 사전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거고 22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18세기 산업혁명이 제1의 기계시대 로봇이 인간과의 경쟁에서 이긴 적은 없다. 로봇은 지식 기반 업무도 대체할 수 있다. 전문 직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전문 직종의 경쟁력 유지하기 어렵다. 자, 이제 다 밑줄 쳤으니까 이제 볼게요. 21세기 들어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8세기 산업혁명이 뭘 열었대요? 18세기 산업혁명이 제1의 기계 시대를 열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18세기 산업혁명이 제1의 기계 시대를 열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 기술은 제2의 기계 시대를 만들고 있다. 제1의 기계 시대에는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가 저임금 육체 노동을 대체했지만 제2의 기계 시대에는 그동안 인간 고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으로 여겨졌던 업무마저 뭐가 담당한대요? 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업도 뭐가?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담당한다. 즉 대체할 수 있다 없다?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봐요. 지식 기반 업무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볼게요. 로봇은 여러 방면에서 인간과 경쟁하고 있다. 로봇은 각종 퀴즈 대결에서 이미 어떻게 했대? 인간을 경쟁하고 있는데 인간을 이미 어떻게 했대요? 이겼대요. 그죠? 그러면 봐요. 인간을 이겼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간의 경쟁에서 이긴 적이 없다고 나와 있죠.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죠. 지문에서는 인간하고의 퀴즈 대결에서 이미 이겼대잖아. 그러니까 이겼다고 얘기했는데 이긴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면 돼요. 근데 여태까지 뭐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기계 학습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로봇은 학습이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사람보다 뛰어난 과업 수행 능력을 보여준다. 운전자 없이 장거리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인간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로봇, 재난구조 로봇, 군사 로봇 등이 등장하였다. 드론은 무인 공중 배달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숨가쁜 변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신기술이 개발되면 결국 그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은 일자리를 빼앗길 운명에 처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18세기 산업혁명이 제1의 기계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제2의 기계 시대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즉 뭘 초점에서 맞추고 있는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2 기계 시대에는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지식 기반 업무도 상당 부분 로봇에 의해 대체된다. 우리 이거 앞서서 이미 확인을 했죠. 로봇이 복잡한 계산 업무를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만의 영역이었던 인간 인지적 판단이나 고도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마저 넘보기 시작했다. 3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와 전문성이 높은 영역도 로봇과의 경쟁에 직면했다. 기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 직종도 예외가 아니다.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기나 기술, 서비스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예전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뭐가 흘렀다. 시간이 흘러서 뭔가 이제 로봇에 의해서 직업 시장이 변화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났고 그 변화에 집중해서 서술하고 있죠. 그죠?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가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풀었잖아요. 근데 지식 기반 업무 대체할 수 있었고 전문 직종도 아까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전문 직종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사전적 의미로 옳지 않은 것만 풀면 되겠죠. 기억을 보면은 기억이 뭐죠? 발명이에요. 니은은 동력. 그죠? 기억은 발명. 니은은 동력.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과업. 과업 수행. 그 다음에 리을은 경쟁력. 그죠? 경쟁력. 한번 볼게요. 전에 없던 것을 새로 생각해내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맞고 2번 동력, 전력, 수력, 풍력 따위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힘 맞겠죠. 그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업무 이게 임무는 과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경쟁, 근본을 이루거나 근본이 되는 것. 경쟁은 이렇게 싸우는 거지 근본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낼게요. 23, 24, 25번. 자, 역시 우리가 뭘 더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23번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죠. 다, 단어의 어원. 어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유래를 밝히는 거를 어원을 밝힌다고 해요. 그래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나, 직접 실험하여 얻은 사실, 직접 실험하여 얻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다, 개념과 현실을 연결시켜 중심 내용을 강조한다. 개념과 현실을 연결시킨다. 가나다 모두 공간 이동에 따라 관찰한 내용, 공간 이동.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이제 보면 되겠죠. 24번 기억 리을 중 가가 지시하는 게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그죠? 가가 될 수 없는 거를 고르면 되는 거죠.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윗글의 빈칸 나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나 부분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큰 별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볼게요. 큰 별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그 폭발의 잔해인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환원된다. 만일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별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와 헬륨 등 극히 단순한 원소 외에는 갖지 못한 채 태어날 것이다. 결국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들은 모두 작고 큰 별들이 제공했다. 자, 봐요. 수소는 뭐가?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 자, 그러면 가는 뭐야? 가는 결국에는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들이라는 건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면 가가 될 수 없는 건 수소겠죠. 왜냐하면 가가 뭐니까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니까 가는 수소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즉 가가 지시하는 게 아닌 거는 수소가 돼요. 그죠? 근데 수소가 아까 기억이죠. 그죠? 수소가 기억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들은 모두 작고 큰 별들이 제공했다.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약 46억 년 전 어느 날 이 근처에서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어느 거대한 별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뭔가 단어가 왜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어원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원을 밝힌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죠? 다음에 또 볼게요.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두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 안에서 태어나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누군가 따진다면 달리 변명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도 뭔가 직접 실험한 결과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실험의 결과 또한 언급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얘도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를 보면 되겠죠.概念과 현실을 연결시키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도 봐요. 이게 뭐야? 우주에 대한 우주의 개념이죠. 뭐 초신성이니 블랙홀이니 이런 우주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회는 뭘 얘기하는 거야?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이런 현상들, 우주의 어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용을 시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념과 현실을 연관시켜서 글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사회에도 종종 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땀 흘려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우주 현상 중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어 주는 게 뭐였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큰 별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그 폭발의 잔해인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환원된다. 사회에 환원된다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만일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즉 초신성은 뭐 한다는 거야?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어떻게 한다? 나누어 준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사회에 나누어 준다. 즉 초신성이 우주에 나누어 주는 것처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초신성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우주의 요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문제풀이 완료했고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지금 교환을 이제 수정하시는 작가님께서 우리 이제 이거 따로 해주시는 작가님이 계시는데 작업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작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 8번 문제랑 5번 문제가 지금 제대로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드렸지만 책에는 이렇게 보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보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스탠바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바로 잡고 가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거는 선생님이 좀 다시 다음 강의 맨 처음에 다시 풀어드릴게요. 요 문제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강의가 올라가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 문제 이제 풀이 강의를 좀 들어주시고 선생님이 이제 오늘 6회 강의가 끝났으니까 7회 강의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다뤄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몸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